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4일 오늘의 미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6월 15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6월 15일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4년 전이었던 2020년 6월 15일 날 제가 처음으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6월 16일 날 첫 번째 방송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고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컨디션이 좀 별로라서 특별한 방송 같은 것을 준비하진 못했는데요. 잠깐 미준 채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치를 좀 보여드리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수치는 바로 이겁니다. 54.1 밀리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뷰수를 기록했는가를 지금 수치로 보고 계신데요. 무려 5,41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400만 뷰면 정말 굉장한 뷰수죠. 그래서 한 1년에 적어도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는 것이 미준 채널이라는 것을 이 수치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10분 23초. 이게 뭐냐면요. 일단 미준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트시면은 10분 이상은 시청하신다. 평균적인 시청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6.3%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이 유튜브에 게시를 하게 되면요. 임프레션은 굉장히 높습니다. 임프레션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화면에 등장하는가 이걸 얘기하거든요. 2억 1680만 번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릭을 받을 확률이 6.3%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제가 썸네일을 잘 구성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5,400만 뷰가 넘는 굉장한 뷰수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10분 넘게 이 지루한 영상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부분을 조금 더 소개드리면요. 일단은 구독자의 비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77.5%는 구독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22.5%는 구독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고 미준 채널 꼭 구독하고 시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탑 지오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역별 분류입니다. 미준 구독자분들께서는요,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8.1%는 한국에 계시고요. 나머지 24.1%는 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고요. 캐나다가 2.9%, 그리고 호주 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0.9%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70%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이지 앤 젠더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33.9%는 여성분들이고요. 그리고 66.1%는 남성분들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느끼한 편이라서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남성 시청자분들께서 미준을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연령대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미준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8.1%, 45세에서 54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51살입니다. 따라서 저랑 굉장히 비슷한 연령대의 시청자분들이 많이 미준을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한 10년 정도 젊으신 분들이 21.9%, 저보다 10년 정도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21.4%, 그리고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가 15.7%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0%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분들께서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이번 수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미준의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역시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S&P 500의 맵은 같은 모습입니다.
어제 역시도 테크주 위주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나머지 섹터에서는 떨어진 종목이 많이 발견되는 같은 하루가 반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 2등, 3등 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모두 상승 추세를 기록하면서 테크주 위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3대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 마찬가지죠. 다우존스는 3일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23, 나스닥이 0.3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주가 이름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오래간만에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12.44%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AVGO 브로드컴이 12.27% 만만치 않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엊그제 어닝 결과 발표가 됐죠. 보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 성장률이 43.1%를 찍었고요. 또한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브로드컴이 AI 수혜주가 맞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브로드컴이 10대 1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6.53% 올라가면서 좋았고요. 벌티브 홀딩스 플러스 5.70, BYD가 5.18% 상승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TMF가 나오는데요. 디렉시온 데일리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불 3타임즈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채를 추종하는 ETF인데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채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만하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HPE가 플러스 4.07, 추이가 3.70%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3.52,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3.36% 올라가면서 최근에 가장 무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2.92% 올라가면서 나쁘지 않았고요. 리오토가 2.48% 상승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테크주들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버진 갤럭틱이 14.25% 다시 한번 급락을 했고요. 에디타스 마이너스 9.11, 업스타트 마이너스 7.65,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7.47, 고릴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7.44, NEP,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가 마이너스 7.44, 아사나 마이너스 7.13,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6.57,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6.31, 리비안이 5.8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떨어진 종목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최근에 추세가 가장 좋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어제 하루만 떨어진 것이 아니죠. 지난 과거의 1주 퍼포먼스, 그리고 한 달의 퍼포먼스, 그리고 6개월, 1년을 봐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이 하향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SMCI가 12.44%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벌티브 홀딩즈가 플러스 5.70, 엔비디아 플러스 3.5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1.70, TSMC 플러스 0.2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2,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비트코인이 67,110에 가 있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1.64, 인피니온 마이너스 1.95, 팔란티어 마이너스 2.10, 퍼솔라 마이너스 3.04, 우버가 3.13%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어제 미준 탑 12의 성적을 보더라도요. 최근에는 메가테크 기업 중심으로 그것도 인공지능의 수혜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계기였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도 경제 뉴스와 함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미국에서는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우리가 PPI라고 부르는 거죠. PPI가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못하게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추가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목요일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2% 하락했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PPI가 2.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아래쪽에 표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PPI를 보시면요. 저번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0.2%가 기록이 됐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0.1 플러스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저번 달에 비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수치가 보고가 된 거죠.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해서도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전망치는 2.5% 올라가는 거였는데 한참 떨어졌죠. 2.2%에 그쳤다. 따라서 헤드라인 PPI가 굉장히 훌륭했고요. 다음에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입니다. 근원 PPI는 0.0%, 따라서 시장에서는 0.3%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0.0%면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근원 PPI를 작년과 비교하면 2.5%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2.3%에 그치면서 굉장히 멋진 수치가 보고가 된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PPI는 CPI에 비해서 선행합니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한 두 달 동안 CPI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PPI 보고서는 5월 소비자 물가 데이터에 이어서 발표된 것으로 광범위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했고요.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국채의 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채를 추종하는 ETF는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이는 PPI 수치와 함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별도의 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제는 한 가지의 보고서가 더 있었는데요.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요. 무려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또 다른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6월 8일로 끝난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전주에 22만 9천 건에서 1만 3천 건이나 증가하면서 24만 2천 건을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치였던 22만 5천 건을 크게 상회한 수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청구 건수는요. 182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는 180만 건에 불과했고요. 전주에는 179만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예상치도 넘어섰고 지난주의 수치를 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얘기는요. 실업자의 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가 조금씩 둔화된다는 또 다른 신호가 보고가 된 겁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두 가지의 경제 지표는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올라갔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주식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 종목은 꼭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하신 이런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두 종목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브로드컴, 그리고 또 하나는 암홀딩즈입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는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다가 계속해서 저는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브로드컴하고 암은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어제 암홀딩즈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다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목요일 밤 나스닥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6월 24일 거래 시작 전부터 암홀딩즈가 시리어스 XM을 대체하면서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기타 나스닥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 그것도 캠브리지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암의 시장 가치는요, 1,600억 달러가 넘고 위성 라디오 회사인 시리어스 XM의 시장 가치는 1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나스닥은 직접 변경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언지의 기사는요. 수요일 날 시리어스 XM의 시장 가치가 나스닥 100 총 시가총액의 0.1%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스닥 100의 구성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이요. 전체의 0.1% 이상의 가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0.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나스닥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은 분기별로 리밸런싱이 되고요. 매년 12월에 재구성된다라고 나와 있죠. 나스닥 100은요. 나스닥 지수에 포함된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를 모아놓은 지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금융주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1년에 한 번씩 12월에 재구성을 한다. 그 얘기는요. 1등부터 100등까지 시가총액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기업의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비중을 늘리고요. 주가가 떨어진 종목의 비중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은요. 모멘텀에 치중한 지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목요일 저녁에 발표된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은요, 주식수 변화 및 기타 요인에 따라서 구성 종목 가중치가 조정될 때 리밸런싱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런스는 수요일에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지수 관련 매도로 인해서 7,500만 주에서 1억 주 정도, 즉 총 발행 주식의 2%에서 3%에 해당하는 시리어스 XM이 매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목요일 날 시리어스 XM의 주가는 52주 신고 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3.6% 하락한 2.54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암은 반면에 약 22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 관련 매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밑에 제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그리고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의 퍼포먼스를 비교 분석해 놨는데요. 그 결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 리턴이 있고 토탈 리턴이 있는데요. 프라이스 리턴이라는 것은 주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토탈 리턴이라는 것은 배당금에서 들어온 수익까지 합친 겁니다. 자, 그러면 토탈 리턴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 한 달간 QQQ, 즉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는 7.84%라는 수익을 안겨줬고요.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YTD로 봐도 16.56%로 QQQ가 14.65%의 스파이보다는 더 좋은 수익을 기록했죠. 다음에는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4% 대 34.06%, 그리고 5년에는요 170% 대 104%고요. 10년을 봐도 462% 대 238%입니다. 따라서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는 QQQ가 오히려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스파이보다는 좋은 수익을 기록했다. 그것도 거의 더블 정도 되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안겨줬던 것이 QQQ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모멘텀 투자의 한 가지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모멘텀에 따라서 재정비해야 된다, 리밸런싱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QQQ는요, 지속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러한 투자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1년 가까이 테슬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테슬라 안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의 투자 기관이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5년 후, 10년 후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찾아 투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만간 테슬라의 주가가 6개월 이후에 올라가 있을 것 같다, 1년 이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테슬라를 적극 추천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25조 달러까지 올릴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시가총액이 40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논지가 있는지 한번 그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전체 가치는요, 지금 45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목요일에 자사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결국은 테슬라의 가치를 그 절반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소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500대 기업의 전체 가치가 45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혼자 25조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2024년 연례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병적으로 낙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머스크는요, 테슬라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책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 표현에 new chapter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새로운 챕터를 쓸 것이다, 이러한 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테슬라는 그냥 new chapter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스토리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옵티머스가 그 주인공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의 주주 행사에서 머스크는요, 현재 옵티머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로봇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로봇처럼 활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머스크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공장 일을 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가리킬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주 가치와 관련해서 머스크는요, 옵티머스가 언젠가는 시가총액을 25조 달러까지 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얘기한 거고요. 머스크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2025년에 옵티머스의 제한된 생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드디어 생산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년에 자체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험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2025년에 1000대 혹은 수천 대 이상의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자, 만약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5조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테슬라의 가치는 현재 애플의 8배까지 올라가는 셈입니다.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의 가치는 지금 5,800억 달러거든요. 따라서 5,800억 달러가 25조가 되면요, 43배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따라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소중한 투자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S&P 500에서 지금 10번째로 가치가 높은 기업이 테슬라인데요. 조만간 1등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애플보다 8배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이러한 전망을 지금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죠. 자, 머스크는요, 25조 달성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 덕분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조에서 7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머스크는 오랫동안 테슬라를 지지해온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에 베팅하면서 2029년까지 목표 주가를 2,600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따라서 캐시우드의 목표 주가는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8조 달러가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캐시우드가 조금 더 낙관적이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5조에서 한 7조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캐시우드의 목표 주가는 8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목요일날 머스크의 가장 대담한 주장 중에는요, 테슬라가 실리콘 개발 분야에서도 엔비디아를 능가할 정도로 발전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1등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기술력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기술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어질리티, 뉴라, 앱트로닉 등이 경쟁 업체로 꼽힌다. 따라서 테슬라만 로봇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고, 우리 제품이 그들보다 몇 년 먼저 완성될 수 있고, 또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가총액 25조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도 문제지만 모멘텀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4가지만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12가지는 매수입니다. 따라서 몇 주 만에 지금 모멘텀이 많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제가 간단한 계산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잖아요. 과연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정보는요,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입니다. 바로 25조 달러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자율주행에서 얼마나 기여가 나올 것인가.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5조 달러에서 7조 달러를 자율주행에서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 의미는 평균적으로 6조 달러 정도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시가총액에 기여하는 금액은요, 25조 달러에서 6조 달러를 뺀 19조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옵티머스의 기여 매출 목표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PSR을 계산해 보면 6배 정도가 나옵니다. PSR이라는 것은요,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6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시가총액을 19조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매출이 그의 6분의 1 정도 되니까 3.17조 달러를 매출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로봇의 판매 가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테슬라 자동차보다 일론 머스크가 기획하고 있는 로봇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한 25,000에서 3만 달러 정도면
되면 이 옵티머스 로봇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치는 27,500달러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테슬라의 로봇 판매 대수가 나옵니다. 아까 기대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기업 매출 목표가 3.17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3.17조 달러 나누기 여기 나와 있는 평균적인 가격 27,500을 하게 되면요, 결국 1억 1,500만 대 정도를 매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81억 명입니다. 따라서 70명 중에 1명이 매년 이 로봇을 구입해야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가구 수로 나누게 되면 20가구 중에 한 대를 사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얼마나 합당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채굴자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라는 좋지 않은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수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채굴자들의 항복 조짐이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캐피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캐피툴레이션이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패닉셀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다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크립토 퀀트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주말에 채굴자 지갑에서 거래소를 떠나는 비트코인의 흐름, 매도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장외 거래소, 우리가 오버 더 카운터 데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장외 거래소를 통한 채굴자 매도량은요, 3월 말 이후에 1일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채굴자들은 현재 네트워크 전체에서 2달 전에는 900 비트코인을 놓고 경쟁했던 거에 비교해서 이제는 반감기 이후에 하루에 450 비트코인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의견은 마이크 콜리니스라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고요. 거래 수수료 상승이 이러한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채굴 경제성은 반감기 이전 수준에 비해서 사실상 45%나 하락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따라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판매 수익으로 운영 비용과 어느 정도 자본 투자를 충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반감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이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은 거죠. 그 얘기는요, 계속해서 같은 비용을 썼을 때 이 매출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많은 채굴자들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매 수익으로 운영 비용 그리고 투자를 충당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비트코인을 팔아서라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요, 6월 9일에는 채굴자와 거래소의 시간당 비트코인 전송량이요, 3,000 비트코인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 팔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채굴자들은요, 장외 거래 데스크에서 1,200개의 비트코인을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6월 11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66,00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은 3월 14일 73,797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7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 1, 2주 정도에 한 번씩 계속해서 7만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갔다가 떨어지고 이러한 그 추세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립토 퀀트의 연구 책임자 훌리오 모레노의 의견에 따르면요, 반감기 이후에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1일 비트코인 채굴자의 수익은 약 3,500만 달러로 3월 달에 2024년 최고치보다 55%나 감소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굴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해시 비율은요, 4월 19일 반감기 이후에 거의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같은 경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의 컴퓨팅 파워가 감소하고 있는 블록 보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채굴자의 수익성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채굴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력 비용이 높으며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의 비트코인 회사들은요, 실제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상승을 경험하지 않는 한 향후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반감기가 지나가면서 같은 노력을 했을 때, 같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채굴을 진행했을 때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요,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영세한 채굴업자들은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갑자기 비트코인의 판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만하면 다시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반감기가 일어나면요, 항상 이러한 현상이 반복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세한 업자들이 계속 좀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파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굴업자들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효율성이 증대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4년간 변함없이 미준 채널을 지켜주신 찐 구독자분들께 오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